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경제홍풍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 마련에 한창입니다. 연초부터 대통령이 종부세, 금투세 폐지, 또 상속세 완화 등을 언급한 연장선상인데요. 감세폭이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은행 자산컨설팅센터 이민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금 얘기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일단 기획재정부가 이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막바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만지고 있는 건데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상속세법이에요. 상속세율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가. 이미 정부가 앞서서 이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또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 뭐 이런 거 추진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좀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 어떻게 보세요? 상속세편의 개편 수익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 있는데 그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진 지 오래됐는데요. 네. 그 이후부터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발전 규모와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상속세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상속 공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일괄공제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제 피상속인은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을 기준으로 5억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지금 공제 금액을 10억 정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과세 구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비과세 구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요새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셔도 일반적인 가족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는 거는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개정이 될 것이라고 현실에 맞게 있습니다. 조정하는 거죠. 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랑 좀 플러스로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유산 취득세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산 취득세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그 상속인들이 그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낸다 이런 방식인데요. 네. 그 유산 취득세는 지금 상속세를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가 23개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9개국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자고 네, 연구를 맞아요.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걸 지금 연구 중인데요. 네. 이게 받은 만큼 세금을 납부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합리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편은 그러니까 이런 걸 손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그 세법 개정안을 낸 다음에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유산세는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상속을 한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네네. 분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네네. 세금을 매기는 게 유산세고 맞습니다. 유산 취득세는 그 유산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받게 되면 네. 사실 그 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가령이 뭐 10억을 상속을 한다 했을 때 10억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이제 자녀의 수만큼만 공정하게 배분했다 그러면 네네. 그 사람에게 맞춰서 뭐 3억이라면 3억에 대한 세금 이렇게 네, 되겠네요. 맞아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평가하겠다. 상속세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종부세도 문제예요.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종부세는 사실 지방에 전후 교부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약화된다 이런 약점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든지 방어를 하고 약간 보완을 해줘야 이제 네.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좀 개편하는 쪽으로 한다. 뭐 이렇게 뭐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종부세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보유하는 데 나오는 그 보유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년 12월 달에 내는 세금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아진 그 세금을 이제 지방 교부세 측면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의 그 세수가 또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게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고 재산세랑 아예 합치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실현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다주택자한테 중과하는 그 중과 그 페널티 자체를 좀 없애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인당 주택수가 3채 이상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 페널티성이 그 중과세율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과세율 부담은 너무 그 기형적인 그 이렇게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 부분 폐지하자라는 게 이제 여당 입장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게 되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지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네. 주택 가격도 얼마나 많이 오르고. 맞아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가만히 때문에 있고 났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종부세 대상이에요. 종부세 내시나 봅니다. 그건 비밀인데요. 이게 사람별로 네. 당신 종부세네? 이게 굉장히 종부세네? 부자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랐기 가만히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네네.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중과세라는 측면에서 이제 위헌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불만들이 좀 많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법률적인 판단까지 다 끝난 결과는 위헌까지는 아니다. 이게 이제 뭐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그 결과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작년에도 중과된 분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이 많았지만 그분들 결국은 뭐 이렇게 다시 돌려받거나 하지는 다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을 투기로 하면서 네.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뭐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걸 여러 채 갖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거 과세를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네. 이게 뭐 세금 다 내고 세금 다 낸 돈으로 또 세금을 매긴다 네. 이런 부분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면제해주는 개편이 네.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냥 사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인특별세 공제도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제 한도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00만 원씩 공제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왜 추진되는 겁니까? 이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라고 생각하실까요?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맞습니다.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것 그것도 문제고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가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결혼특별세액공제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데 지금 그 아기를 낳은 이미 아기를 낳은 가정에는 세제적으로 인센티브가 많다. 하지만 아직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만 한 가정에는 그 세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게 그렇죠. 너무 아쉽다라는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 결혼만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그 대책을 내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이나 뭐 공제 금액이 아직 나온 거는 없긴 합니다. 근데 세제 개편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7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조건을 만들지를 정해서 이제 발표하겠다고 말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을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 수요자 간담회에서 결혼한 가정에는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올해 좀 핫한 그 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혼하기만 해도 그 세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증여세, 그
혼인재산 증여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증여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혼인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 동안은 그 부모님들이 1억 원까지 증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기를 낳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 1억 원요? 1억 원이면 양쪽 집에서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돼서 1억 원 했으면 2억 원까지는 네. 세금이 감면된다. 맞습니다. 근데 전세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부족하긴 한데 하는 김에 좀 팍팍 해야죠. 네, 한 2억, 3억. 인센티브를 해서 네. 이 인구 감소 정책을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화끈하게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인포맥스 굿모닝 인포맥스 시청자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그죠? 네. 이게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 야당과 이견이 좀 있어요. 이게 조율을 잘 안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폐지 21대 국회에서는 이게 일몰돼 버렸어요. 네. 논의가 안 됐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다시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그 금융투자 소득세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세금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금투세 과세 대상은 자본시장 법상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 예. 주식의 양도소득세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근데 이 기본 공제 금액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적격 펀드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1년 기준으로 연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 금액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요,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 금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세율도 좀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20% 세율입니다. 예. 근데 금융투자 소득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 예. 27.5%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그 세법이 2020년 12월 달에 금투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정부를 통과를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근데 2022년도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가 원래 2023년이었는데 2025년도로 미뤄야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서로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국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2025년도 내년에 시행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이제 연기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되는 게 아니고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올해 1월달에 이제 이렇게 공론화를 시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세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죠? 아직 시행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지난 10일이었죠.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금투세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죠? 전문가로서 이 금투세 도입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제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 중에 아주 일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폐지하는 순간 부자 감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그 전 민주당 대표가 요거 지금 금투세는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이렇게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감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포트폴리오 자체를 조정하고 있거나 조정을 이미 완료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규칙을 주목해 보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금융투자협회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들에서도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곳에는 무리가 있다는 성명문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저의 이제 의견이지만 그 금융투자 소득세가 내년에 시행되기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주식 투자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5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세금 좀
부가 받아봤으면 좋겠네. 5천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어서. 큰 금액이에요. 네. 이거 넘기 힘들어요, 사실. 넘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도 유예를 하는 방안을 검토도 했는데 가상자산이 이제 좀 코인이잖아요, 코인, 그죠? 네. 코인. 이 정도로 이제 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는 이거 코인 투자해서 250만 원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20% 세율로 250만 원 넘으면 네.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연기되어 온 거예요. 2028년까지 만약에 연기되면 2028년까지 또 연기되는 건데. 네네. 배경이 뭘까요? 일단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그 세금을 매기는 걸 2025년도로 밀어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도 워낙에 좀 그 혼란이 있는 상태고 지금 국내 주식 시장 그 대상자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 소득세도 뭐 미뤄야 된다, 아니면 뭐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발맞춰가지고 그럼 가상자산도 같이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뭐 말씀하신 대로 찬반이 엇갈리기도 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기도 하고. 부담입니다. 그렇죠. 절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절세 방법이라고 하면요. 일단 혹시 ISA 계좌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이게 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 2016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상장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금투세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도 그러면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뭐 어느 정도 그 원금을 좀 넣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상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주된 혜택은 역시 세금 혜택입니다. 네. 그래서 연간 해지할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네. 비과세를 초과하게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9.9%로 이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좀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요. 납입한 돈은 연간 2천만 원인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가입합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냥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신 방송이. 그러면 네, 조심하세요. 네, 이게 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네, 은행에서도 가입이 예, 예.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가입해서 금투세를 어느 정도는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를 받는 방식으로 좀 절세를 노리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많아서 이 ISA 계좌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퇴직연금인 계좌를 뭐 그런 걸 방법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건 뭐예요? 네, 그 퇴직연금 계좌 이게 이제 IRP 계좌인데 이름이 좀 비슷하죠. 예, 예. 그래서 헷갈리긴 하는데요. ISA, IRP. 예, I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가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는 납입한 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최대 148만 5천 원까지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런 그 IRP 계좌를 통해서 절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이거는 그 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중간에 사용하셔야 될 분들은 납입할 때 좀 고민을 하고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금, 금리 다 비슷한 얘기인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요, 이 고금리, 금리요, 너는 밤이나 낮이나 쉴 때도 계속 매겨지는구나.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예, 이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세무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세금 중에 상승이 아직은 시행 안 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라든가 상속세의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요, 낮아요. 낮습니까? 아니, 비율은 높은데 네.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이죠. 네. 낮죠. 제일 높은 게 이제 부가가치세, 네. 근로소득세. 이 얘기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근로소득세는 투명지갑, 유리지갑, 네.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막말로 하면. 네. 부가가치세는 뭐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뭐 그런 세금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아주 세수 수입에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속세를 네. 건드리는 거.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직장인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좀 낮춰주면 좀 고맙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세수에 큰 좀 위험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건드리는 건데 어쨌건 작은 부분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패널이 아닌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절세 방법까지 우리 이민지 세무 전문가님과 함께 세법 개정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세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